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강의록 마무리 좀 하고 저희 아침 신문 보거든요. 아침 신문을 딱 봤더니 중앙일보 단독 톱 기사로 유튜브 중장년 유튜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터넷판의 제목은 정당 지지층 가짜 뉴스 믿어버렸다라고 나오는데 진보가 더 쉽게 낚였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낼 때도 이렇게 꼭 정치적 성향을 굳이 보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 여러 비슷한 실험이 많이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막 훈련을 좀 시킨 다음에 그 계정에 뭐를 더 이렇게 알고리즘이 쏴주나 봤을 때 뭐 실험에 따라서 진보적인 유튜브 뉴스가 더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도 있고 보수 쪽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 있고 제가 볼 때 뭐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특히 중장년층에서 뉴스를 유튜브로 보는 빈도가 다른 나이층에 비해서 높고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주로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를 주된 사용 인터넷 미디어의 사용 도구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층의 유튜브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노인 자살률이 한 10년, 20년, 30년째 전 세계 OECD 국가 중 최고여도 그 되게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계속 노인 1등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뀌죠. 뭐 노인 자살률이 우울증 때문이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나라 노인만 그렇게 우울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노인 자살도 외로움의 문제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가족의 해체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의 해체이고 뭐 이런 사회 문화 경제적 이슈가 결국은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병리적 접근보다는 이제 사회 환경적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보지만 키워드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왜냐하면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별, 분리, 연결이 끊기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또 며칠 전에 70대 어머니 한 분이 되게 이쁘장하게 아름다운 어머니세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 남자친구가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6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대의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노털들이고 너무 고집도 세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는데 60대 이 새로 사귄 남자친구는 너무 스위트하고 되게 오픈 개방적이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너무 좋다. 근데 자식들이 와서 계속 막 말리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니들 기껏 해봤자 뭐 1년에 두세 번 찾아와가지고 그냥 뭐 용돈 조금 주고 가는데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그 어머니를 응원해 드렸죠. 뭐 결혼은 안 하셔도 되지만 남자친구 열심히 잘 사귀시라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패턴 변화하는 거 보면은요, 보시면 60세 이상 인구가 한 65세 이상 인구가 60세 이상 인구는 한 40%, 65세 이상 인구는 한 25%, 3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줄어도 줄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줄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찌됐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고 노인은 많아지는데 왜 신경을 안 쓰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했지만 사실 치매 국가 책임제는요. 제가 볼 때는 뭐 중증 치매 노인 요양 국가 책임제라고 차라리 가던지 그럼 요양이라도 제대로 하거나 근데 이제 치매를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뭐 사실은 좀 어려운 목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치매 요양 서비스의 질 하락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그 노인층의 삶의 질, 노인층의 외로움의 문제, 이 문제가 앞으로 한 30년, 50년 사이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자살률이 되게 높은 나라고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예산 쓰는 거 보면 노인 자살률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실제 독거노인이나 외로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 대책도 없거든요. 노인 복지 간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에브리싱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노인과 중독.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노인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살 만큼 사줬는데 마지막 10년 인생을 정리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른답게,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죠. 아, 죽을 날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살아도 어떻게 하면 이 남은 5년을 재밌게 살다가 갈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재밌는 게 이제 중독성을 가지고 그것이 즉각적인 것이라면 더 심하다는 거잖아요.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는 쉽고 재밌죠. 유튜브는 특히 그러하죠. 유튜브는 정말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보다 훨씬 재밌고. 근데 노인들이 술은 좋지만 몸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정말 중독자분들도 나이 들어서 아파서 술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도박도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지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유튜브는 쉽고 재밌고 돈도 덜 들죠. 어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국룰이에요. 모든 나라의 노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이슈가 됐던 거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 필터 버블. 오늘도 사실은 중장년층의 정치 뉴스 알고리즘이 이제 중앙일보도 메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연구가 조금 돼 있고요. 주로 이런 연구들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뭐 필터 버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필터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원래 선택했던 거, 관심 있었던 것만 집중적으로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말이 알고리즘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외의 것들은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만 풍선처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로 인해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버블, 확증 편향, 이게 이제 같이 따라가는 말인데, 특히 뉴스에서 심하겠죠. 다른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뉴스를 어떤 팩트에 근거하기보다는 좋아하는 뉴스, 좋아하는 입장, 지지하는 뉴스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의 이슈로 갔을 때는 정치적 편향. 근데 이게 주로 중장년층에서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정치적 편향이 심해졌다라는 거고, 대체로 중장년층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층이다 보니 이제 극우 보수화, 우경화, 유튜브 알고리즘, 필터 버블, 이게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좀 왔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또 저항으로 약간의 또 좌파적 또 유튜브 미디어가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너희들 때문이다 뭐 이런 상황이 있죠. 어찌됐건 이게 이슈가 돼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 화두가 던져진 상태예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뭐 우경화냐 좌경화냐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건 꽝입니다. 대책은 안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를 바라볼 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우경화 이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찌됐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제시하는 뉴스가 중장년층이 좀 더 훨씬 더 많이 매몰될 수 있다. 그거는 왜? 중장년층이 유튜브로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본다. 그리고 유튜브가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도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의 이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85%, 95%까지 가기 때문에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주평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디폴트로 봐야 된다. 이제는 누구나 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보시면 양상이 3, 9세 연령대랑 거의 동일해요.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3에서 9세 사이에 동영상 유튜브 시청이 제일 높죠. 그죠? 이용하는 컨텐츠 중에. 그죠? 근데 이 연령대를 제외하고 나서는 동영상 유튜브가 제일 높아요. 물론 다음 네이버도 높긴 하지만 다른 연령층은 이게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근데 60대, 70대에서만 그 네이버 다음으로 동영상 유튜브 콘텐츠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시 신뢰하는 사이트 앱도 3에서 9세를 제외하고는 노인층에서는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들이 유튜브를 신뢰하고 유튜브를 본인의 거의 메인으로 생각을 한다. 물론 검색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로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네이버 밴드나 뭐 이런 동호회 모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원래 3, 9세 사이가 그 좋아하는 거 호불호가 되게 강한 때잖아요.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잘 안 바뀌죠. 내가 좋아하던, 여태까지 살면서 좋아하게 된 것과 싫어하게 된 것이 70대 때 갑자기 바뀌진 않죠.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이제 아주 훌륭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플렉서블해지고 여유가 생기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없지 않나요? 보면 좀 더 고집이 세지죠.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현상이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별 이용률을 보면요. 70세 이상에서 신문 보기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70세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뉴스 본다. 딴 거 거의 안 한다. 많이 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하는데 대부분 뉴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 콘텐츠에 집중되고 특히 1인 미디어를 많이 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장년층 1인 미디어, 뉴스, 유튜브 이렇게 이제 이분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이제 거의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유튜브만을 계속 보다 보면 뉴스에 중독되진 않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뉴스를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랑 생각이 동일한 것을만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요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서부지법 이제 난입한 사건도 보면 저는 이거를 이제 중독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면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걸 계속 선택하고 싶고 그걸 듣고 싶고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 강도가. 술도 먹다 보면 계속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 뉴스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뭐 부정선거고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간 거고 저들이 더 나쁜 사람인 거고 그 뉴스가 좋고 그 뉴스에 대해서 너무 통쾌하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거와 다르죠. 그러면 믿는 정도와 내가 원하는 갈구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폭발을 합니다.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도박에 중독된 아이들이 도박 자금을 구하려고 인터넷에서 사기치고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중독이 심해지면 행동 문제,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노인이라는 시기에 어떤 인생의 마무리와 인생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좀 융통성이 있고 성숙하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자기의 정치적 입장만을 지지해주는 입장에 너무 과도하게 경도되다 보면 그걸로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불행해지고 사나워지고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진다. 뭐 결국은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0대 남성 직업이 있는 분들이 인터넷 의존율이 높다. 근데 사실은 60대까지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60대까지밖에 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명확하게.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70대가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때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 예산을 계속 깎고 있어요. 예산을 계속 깎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면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해서 그렇지 않다 60대 이상 44%예요. 나머지들은 다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50대까지는 내가 다 이거 판단할 수 있어. 이 정보가 맞는 건지 아닌지. 근데 60대가 지나면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그 유튜브 뉴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뢰해요. 유튜브 뉴스는 아마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하고 자료를 보여주고 근거를 얘기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뉴스는 잘 못 믿겠고 유튜브 1인 미디어 뉴스가 제일 정확하고 나는 그냥 그것만 믿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대 디지털 미디어 유혹의 특징은 다목적 이론이 아니고 단일 초점적, 편향적 패턴을 보인다. 이제 이게 그냥 이거는 뭐 일부 제 뇌피셜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냥 아주 제한적인 국내 인터넷 과외존 실태조사에 60세 이상, 65세 이상 자료를 근거로 해봤을 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뭐 이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외롭고 고립돼 있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저도 40대 이럴 때 보면 아우 아빠는 그냥 구닥다리야. 아우 뭐 어머니는 너무 그냥 고집이 세요. 부모님들하고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아유,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아우 저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사회적으로 다 노인들을 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애국이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엄청나게 뻥을 맞으시는 거죠. 진짜. 그러면 그래 한번 내가 보여주겠어. 살아 있어. 이런 식의 이제 그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은 짧지만 그 몰입도와 그 집중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시기와 맞물릴 때는 이제 난리가 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연구들도 보면 저희가 관찰한 거와 거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치합니다. 고립감이 높은 이제 장년 노년일수록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자아 통제감, 사회적 지지, 자기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롭고 고립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비율은 좀 줄어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가족 지지가 완화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처갓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향민이시거든요. 게다가 이제 북에 1.4.5태 때 내려오신 분이니까 어떤 성향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재인 딸이 음주운전 했는데 김호중은 구속시키고 왜 문재인 딸은 구속을 안 시키냐고, 뭐라고요 어머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막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좀 더 많이 찾아뵙고 좀 이렇게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첫 번째 건 비슷한,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신문 기사 검색한 것들인데, 연구 논문들이나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정보 검색에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좀 덜 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거를 주로 봤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러니까 중독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를 주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노중장년층에는 그게 하나의 리워드, 보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비판 없이 받아. 비판은커녕 너무 좋아. 정말 정확하고 이 알짜배기 같은 뉴스만 계속 유튜브로 나에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자꾸 술 먹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보상과 강화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나 소리 중심의 영상이라는 것이 또 뭐죠? 노인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큰 소리로 화면을 꽉 채운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딴 거 필요 없죠. 토론도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아마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중앙일보는 실험을 했더라고. 15명 계정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뭐를 더 많이 알고리즘이 제시를 하느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의 영상이 더 추천되고 진보 계정에서는 진보 성향의 영상이 더 추천됩니다. 사실 알고리즘은 뭐 여태까지 내가 선택했던 걸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의 선택만으로 계속 그 선택에 일관되는 것만 주어주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튜브는 유튜브 공간에 더 많이 머물러야 되고 한 콘텐츠를 오래 봐야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1인 방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 방송 채널과 유튜브는 공생관계죠. 상호. 서로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 결국은 유튜브는 한 번이라도 봤던 거를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유튜브가 지구는 공정해야 돼라고 막 각성해가지고 그런 알고리즘 하지 말고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뭐 균형 잡힌 콘텐츠를 주라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에게는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외국엔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AI 알고리즘 규제법이라는 법이 이미 발의된 적도 있고요. 그거를 연구하는 의원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한텐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유아동, 청소년도 아니고 유아동하고 이용하는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 수집도 유튜브로 하고, 그렇죠?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아이들이 이제 챗GPT를 이용할 가능성도 좀 많아요. 대학생들도 옛날에는 유튜브로 숙제, 과제 이런 거 하다가 지금 다 챗GPT 하죠.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챗GPT를 하면 앞으로 곧 어린 아이들도 챗GPT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챗GPT를 하면 야, 너 이 신문물을 벌써 이걸 잘 이용하는구나라고 하게 둘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네이버에 60대 딱 치잖아요. 뭐 엄청 떠요. 다 그러니까 그 익명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노는 동호회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산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구 결과 보면 그 스마트폰 인터넷 접근성이 좋은 중장년층이 우울도 덜 걸리고 사회적 고립감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동호회나 모여서 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약간 하나의 소정치 집단으로 또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주제랑 관계없이 모인 방이지만 이 안에서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이제 그 동질감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생활 문제는 사실 이게 노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거는 미국의 쇼핑 중독이에요.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특히 인터넷이나 홈쇼핑 전화로 이렇게 어른들이 혼자 사는 저 시골 미주리주라든지 미시시피주 이렇게 넓은데 인구 밀도 낮은 저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심심하고 하루 종일 말도 한마디 할 사람도 없는데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 오거나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다 말을 해주니까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노인들의 쇼핑 중독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이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플러스 외로움 그리고 적절한 경제적 수준 이 합쳐지면 100% 쇼핑 중독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그렇죠? 결국 이제 모든 범죄 이해관계가 온라인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이런 보이스피싱 문제, 사기 문제 이런 거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된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그 치매도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를 뭐 그 성년 후견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실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막 접종 예방 접종 안 맞겠다고 백신 안 맞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습득한 건강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성향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죠? 어찌됐건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니까 진료할 때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뭐 이 약은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선생님 왜 이런 약을 저한테 여태까지 주셨어요? 이 약 조현병 약인데 왜 저한테 조현병 약을 주신 거예요? 따지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져요. 아주 이제 빨리 진도를 뽑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노인의 디지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의 접근은 이제 디지털 리스터러시 항상 정확한 정보를 이제 구별하고 디지털을 잘 쓰는 이런 내용 중심으로 많이 교육이 되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어찌됐건 균형 잡힌 디지털 미디어 생활과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 대선에 있을 때마다 이제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사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10대보다 훨씬 더 많이 퍼나르더라. 이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있었고요. 국내 대응과 과제인데요.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과의존 종합 대책 이런 거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화진흥법인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런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이제 관련된 복지관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이제 노인 대상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참여가 편중되고 단발성이고 또 낙인 효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700, 900억 원대 예산이 279억으로 대폭 삭감됐죠. 대폭. 24년도에.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도 줄어들었고 증액 없고 유지 또는 삭감. 그러니까 문제예요. 계속 사용은 늘어나는데 그 사용의 부작용 그리고 사용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사업의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죠?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2023년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층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마트 심센터.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심센터는 이게 유아동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도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지금 사업 수혜 대상 수가 줄어드는데 고령층 여기로 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마도 그냥 노인들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 같고요. 실제 저 예산은 한번 정확한 예산은 뉴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쪽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예산 대폭 계속 줄고 있어요. 한 3, 4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책은 뭐 AA 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I 디지털 뭐 산업 미래 먹거리 어쩌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예산은 줄고 있다. 근데 해외 사례는 이제 대표적인 디지털 포용 전략이라는 용어가 한 2010년대 중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싱가포르, 호주, 미국 뭐 이런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 디지털 지원 센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일만 전담으로 하는 센터들을 설치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게 어르신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법부터 포함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교육들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 이제 연결성의 모든 중독은 결국 이제 연결성의 문제이고요. 저 이제 깔때기란 말을 제가 처음 썼는데요. 깔때기란 말은 그 여성 알코올릭스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심각한 신체적 합병증이 더 빨리 생긴다. 깔때기 보면 텔레스코픽 이펙트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위에서는 천천히 돌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쑥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주 전형적인 게 결국은 노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결국 깔때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현황이 특정 플랫폼, 특정 컨텐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천천히 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내가 할 게 다양하면 어느 것 한가지에 많이 쏠리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노인을 위한 자원이나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 급격히 변한 사회 문화, 가족, 환경의 변화를 본다면 노인들이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할 게 없는 대표적인 나라고, 그래서 사실 자살률도 높아졌지만 이게 결국 디지털 미디어 이용 패턴으로 적용이 되면 깔때기 효과처럼 문제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아주 빠른 시기에, 그래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것이 뭐 정치적인 거든 뭐 경제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뭐 심리적인 것이든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쉽고 재밌고 빠른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노인층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조화롭게, 이건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유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동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프라인 연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오프라인에서 내가 뭔가 재밌고 즐겁게 노인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뭔가 사람들도 만나고 관계도 하고, 뭐 치매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에이징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좀 적절한 오프라인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제 30-40%까지 늘어날 텐데, 그럼 정치적으로 이분들의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유튜브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막 온통 난리가 나겠죠. 이분들을 우파 좌파에서 각자의 서로 정치적 우군으로 삼기 위해서 뉴스판이 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대결 양상도 커지고, 비판적으로 디지털 뉴스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중립적 객관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쭉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대책들은 뭐 꼭 이거가 어디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정책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한 건데요. 일단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뭐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중심이긴 한데 좀 별도의 센터가 생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이. 근데 이제 2번은 디지털 플랫폼 강화. 이게 왜냐하면 애들을 못하게 하거나 엄마가 애들을 감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나 노인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고 재미있고 쉬운 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해도, 더구나 노인들은 그렇게 안 되죠. 성인이니까요. 애들도 못하게 해봤자 다 해킹하고 다 뚫어서 다 합니다. 결국은 학교에 태블릿 다 나눠주잖아요. 지금 서울도 아마 다 나눠준 것 같은데, 게임 못하게 하고 인터넷 못하게 학교에서만 되게 하지만 다 뚫죠. 당연히. 예. 그래서 결국은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알고리즘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걸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된 편중된 컨텐츠에 너무 몰입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주의를 권고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그 서전 제너럴 비백 머시가 2024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뭐 이건 청소년 얘기였지만 아동 청소년 SNS에 담배처럼 경고 문구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의 유튜브에는 보안 알고리즘은 당신이 선택했던 특정 뉴스 컨텐츠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잘 경고를 하든지, 그리고 노년층 타깃의 추천 컨텐츠 제한하고 팩트체크 경고 기능 강화. 소아청소년에게 하는 거를 노인에게도 하자는 건데 이건 이제 컨센서스가 좀 마련이 필요하겠죠. 어찌됐건 이런 그 플랫폼 책임 강화고 이건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 그래서 외국 보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나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정책적으로 이게 사실은 70대 해야 돼요. 노인 대상 미디어 영향 실태 조사를 인터넷 과외전 스마트폰 과외전 조사에서 넣고 노인에 적합한 문항이나 영향을 받는 문항들 어떤 폐해 갖고 이런 거 다 넣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찌됐건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잘 쓰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컨대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사회적 자원들하고 리소스하고 연결되는 차원에서 인터넷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 지금은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쓰게 접근성을 늘릴까 차원의 리터러시, 이용법 교육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재밌고 편하고 즐거운 거는 점점 더 하게 되고 중독적 사용으로 진행이 되고, 중독적 사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원래 내가 해야 될 인생의 태스크, 70대 이후의 인생의 태스크, 70대 이후의 일상생활의 기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게 깔때기잖아요. 쏠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뭐 슬라이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불 켜고 한번 여러 기자님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었다는 게 제일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알게 됐어요. 당연히 늘었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예산 감축, 뭐 이런 뭐 재정 건전화 이런 그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예산 줄어드는, 안 줄은 예산들도 있는데 다른 예산 줄어드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유사한 다른 예산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많이 줄었어요. 700억에서 200억이면은 3분의 1 줄은 거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특히 유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답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들이 줄어들면 뭔가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일 때 뭐 명분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 비용은 다른 데다 배치를 했었고. 그냥 그 예산을, 이게 국가정보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 그 역기능 대응 센터 쪽에 내리는 예산이 줄었으니까요. 근데 그 공공기관이니까 국가정보진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사업의 목표나 무게가 역기능 예방보다는 AI 디지털 대전환, 진흥하고 뭐 빅데이터 구축 사업하고 요 R&D 예산은 많이 안 줄었어요. 엄청난 데이터들이 내가 볼 때 굳이 이걸 왜 하나 싶은 빅데이터 뭐 R&D 예산, R&D 같지도 않은 R&D 예산 같은 거 엄청 나오거든요. 그냥 데이터 만들어 놓고 우물 파놓고 우물 모으는 과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연구비가 엄청 나거든요. 뭐 그런 영향 아닐까. 어쨌든 디지털 이 정보통신 분야에 속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제 생각에는 국가정보와 기본법상의 중독 예방 예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그러니까 계속 줄어요. 게임도 마찬가지. 문체부한테 게임 중독 치료 예방 예산을 편성하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그걸 늘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건강 문제라면
건강을 보호하는 거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리터러시 교육이나 그 노인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예산이라면 교육부에 놓던지 아니면 노인층은 뭐 어디다 놔야 되죠? 뭐 고령화 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넣던지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정체성을 가진 곳에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다 관련 산업이 있는 곳에 그 예방 예산을 넣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과기정통부에서 주로 이 의존 문제, 디지털 의존 문제 이런 걸 다루다 보니 네. 근데 이제 복지부에는 사실 뭐 물질 중독과 네. 물질 행위 중독도 지금 뭐 게임 이런 그래서 뭐 거 선제적 대응, 이용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목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제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서 이거 해결해라. 사감위에서 도박 관리 예산되어 있고 그 과기정통부 국가정보화기능법 그에서 그 예산이 있고 다 그걸로 돈을 벌고 그 산업을 진흥하는 정체성을 가진 부처와 법안에 그 예방하는 예산을 넣어놓은 이 구조로는 이게 새로운 시대의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좀 세게 빡.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제 예산을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치료나 어떤 건강 문제로 다루려면은 복지부 그죠? 쪽으로 네네. 이제 뭐한그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쪽에 그렇죠. 네네. 한 카테고리를 넣어서 그죠. 또 거기도 이제 뭐 행위 중독도 있고 물질 중독도 있지만 행위 아니면 중독도 뭐 포함하니까 복지부를 주관으로 해서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들어도 좋고요. 범부처. 적어도 최소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네. 이게 근데 사실 아까 그 물질 중독과 물질이 아니라 행위 중독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보면은 그 중독이라는 게 의존과 금단인데 의존은 알겠는데 네네. 금단도 좀 이런 근데 게 그 나타납니까? 제가 볼 때는 서부지법은 금단 증상 아닌가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단 증상 아닌가요? 내 눈앞에 있던 우리 Y가 오늘 없어졌어. 이제 볼 수 없어. 약간 저는 이건 금단이다. 거의 금단 선망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이제 복지부 이런 쪽에 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이쪽에서 네.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약간 진짜 이게 중독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근거.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뇌의 네, 네.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까지도 좀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거가 나와야 네네. 이게 그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뇌 메커니즘 이런 거를 유튜브 중독이나 이런 쪽하고 연구되는 거는 지금 그 연구 네,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게임 있는데 그나마 있는 게임조차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바로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예산이 줄고 있고 문제는 심각한 데 비해서 조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중독이든 아니든 어찌됐건 역기능인데 디지털 미디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즐겁고 재밌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원래 해야 될 거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왜 이사 예산을 줄이고 있고 왜 70대는 조사도 안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명백한 폴트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를 좀 복구하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디지털 미디어 AI 산업 권장만 할 게 아니라 그 부작용 그 낙사이드에도 관심을 가지고